안녕하세요. 나주메탈이 미주본부 대표관사를 섬기고 있는 조희찬 목사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같이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잘 극복할지를 함께 논의하고 강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알려주셔서 우리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가 노력 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디어나 여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 시대를 정복하며 미디어를 다스리는 세대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가 그런 귀한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오바마가 처음 취임했을 때 사진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네. 4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이제 그 가정에도 다 보급이 되면서 온 가족이 실제로 지금 실황 중계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Enjoying the beauty of art. 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다 놔두고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고 있지 않으신지. 또 보시죠. 아이들이 플레이데이를 해요. 말은 플레이 투게더인데 이게 뭐예요? 각자 자기의 스마트 기기를 들고 놀고 있는 거죠. 예.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에서는 뭐예요? 다 서로 마주하고 스마트폰 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올해 히트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인데요. 고래. 정말 저렇게 고래가 바로 옆에 와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느라고 평생 저런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말한 기회잖아요. 근데 저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중독, 미디어 중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음란물 중독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과 전체적인 미디어 중독에 대한 그런 대안들과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중독인데요. 영상을 잠깐 하나 보시죠. 찬우 씨는 최근 새 컴퓨터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PC방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집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24살의 청년 찬우 씨는 언제부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 걸까? 15살 때죠. 15살 때. 처음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25살이니까 10년째 게임에 빠져서 저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싫었어요. 그때 현실 도피. 현실 도피. 그리고 게임에서는 시간만 투자하면은 자기 능력 없이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그 멘션을 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무사입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장착하고 악마를 물리치는 장군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게임에 더 집중합니다.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게임 도중 찬우 씨가 무척 괴로워합니다. 뭔가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찬우 씨의 캐릭터가 전투 도중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자기를 아이템과 그 캐릭터와 동일시하니까 정말 심각하게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말을 지금 안 되죠. 이 게임이 그냥 이 사람에게는 그냥 게임이 아닌 거죠. 뒤에 보면 왜 그런지가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찬우 씨는 게임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에 환급 치는 거. 이해되세요? 캐시로 몇천 불을 주고 사는 아이템이에요. 실제로 거래가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돈은 무섭습니다. 투자한 돈은 곧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적게 잡으면은 한 6천. 이해가 되십니까? $60,000. 6만 불
또는 8만 불을 게임의 아이템 사느라고 투자한 거예요. 게임에 쓴 돈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는 1억 원 가까이 게임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작은 전셋집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닉비야. 네. 이거 바로 안 돼. 게임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저도 모르고 놨어요. 놨는데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방바닥에 불이 나고. 게임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이런 게임 아이템, 아까 이 친구가 혼자 1억 가까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0.1 밀리언 달러를 쓴 거예요. 전체 한국에서 게임 아이템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10조 원이에요. 연간. 10조 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아이템인데 오프라인 상에서 캐시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시죠. 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동안 거래한 게임 아이템이 1조 원에 달했습니다. 두 개 회사에서 거래한 금액이 1조 원이에요. 1억도 아니고 1조 원입니다. 모니터도 없는 컴퓨터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속칭 작업장으로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 아이디는 모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해 만든 아이템은 거래 중개 사이트에 팔았습니다. 하나에 몇만 원짜리부터 수백만 원짜리까지 다양했습니다. 검찰이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53개나 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모두 1조 원,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작업장만 10곳에 달했습니다. 국내 최대 아이템 거래 사이트 두 곳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아이템들을 이런 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PC방처럼 이제 지하에 만들어 놓고 게임 아이템을 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을 캐시로 파는 거죠. 마치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게임 중독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까 그 영상이 나왔던 그 친구가 말했지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또 하나가 자기 자존감이 낮을 때 중독이 많이 돼요. 이 내용은 최태영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제가 옆에 이제 가로로 집어넣은 것은 제가 추가로 멘션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분석한 거랑 이분이 분석한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게임 자체가 중독성과 몰입성이 있어요. 일단 재밌으니까. 다른 요인을 다 떠나서라도 일단 재밌으니까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즉시 반응이 와요. 요즘 세대는 패스트 리스판스, 빠른 리스판스를 원하는데 이 게임은 즉각적으로 보죠.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가다 보면 금방금방 뿅뿅 이렇게 점수가 주어지잖아요. 즉각적인 보상이 되어지는 아이템, 또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은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타지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왼쪽에 보면 한국이 유난히 중독이 더 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국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대안놀이 부족.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미국이 훨씬 나은 면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애들 스포츠를 즐기거나 건강하게 분출할 그런 환경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여기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독이 적은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 환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독자, 저렇게 심각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거의 50에서 60%가 엮이는 가정.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한 클루죠. 아까도 잠깐 나왔잖아요. 그죠? 마약할 때도 셀프 이스팀이 낮은 사람이 중독에 빠진다 그랬는데 게임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요. 오프라인상에서 건강하게 자기의 사랑과 존재 가치가 채워질 때는 중독이 상대적으로 적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중독이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롭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욕구들을 채우지 못할 때 중독이 더 심각하게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옛날에 갤러그 많이 했는데 게임 때문에 나 뭐 문제되거나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어때요? 갤러그는 게임이 아무리 길게 해도 1시간이면 끝나요. 저희 어릴 때 우리 뭐 박찬성 목사님 저 세대는 갤러거 세대예요. 어릴 때 오락실 가면 50원 주고 이제 넣고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혼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런 게임들은 끝이 나요. 예, 해도 엔드리스가 아니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보는 이 밑에 게임은 리니지라는 되게 유명한 게임의 이미지인데요. 이 게임들은 엔드리스로 진행이 돼요. 제가 잠깐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잠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건 한국 이야기지. 미국은 아닐 거야. 그런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인터넷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느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런 게임을 적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미국 속도나 한국 속도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런 그 게임들을 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보세요. 한양 전쟁이 종식된 지 200년. 제국의 검은 그림자가 대륙을 뒤덮고 있고 아덴의 백성들은 암흑 황제의 무자비한 통치에 신음하고 있다. 제국 군단의 압도적인 군세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영웅들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을 지피고 있다. 네,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죠? 아이들에게 스토리 자체가 그 자체로 모티베이션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넘어가죠. 오른쪽 클릭을 하고 직선으로 드래그하면 돌진 대기 스킬을 사용합니다. 원형으로 드래그하면 배우리 대기 스킬을 지금 보는 저런 칼 같은 게 1000불, 500불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들이 그렇게 거래가 돼요. 또 이렇게 열심히 게임에서 만든 캐슬 하나가 3만 불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게임 아이템을 자기가 게임을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실제로 이루어져. 아까 영상 보셨죠, 그죠?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 가치예요. 사이버 스페이스지만 그냥 사이버 스페이스로 머무는 게 아니라 캐시 자체가 자기한테 영향을 주고 삶 자체에서 가지는 가치를 이 안에서 투영시키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거의 3D 수준이에요. 화면상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는 개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리니지 이터널에서 플레이어는 주변의 다양한 사물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끝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 리니지라는 월드, 이런 온라인 게임 월드는 계속 진행이 돼요. 내가 로그인했다 로그아웃 하긴 하지만 게임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갤러그는 끝이 있지만 끝이 없어요. 내가 원하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까 저 친구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10년째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3일 내내 PC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중간중간 컵라면 하나 먹고 짜장면 먹고 그렇게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몸을 안 움직이잖아요. 그 손만 움직이고 게임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혈액 가운데 혈전이 생겨요. 한국말로 하면 피떡이라 그래요. 피가 뭉쳐가지고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1년에 몇 명 이상씩 한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인터넷 게임이 상당한 심각성을 이루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모든 게임들이 모바일로도 다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보여드린 게임이 리니지라는 게임이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이 모바일로도 지금 서비스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란물 중독이에요. 이 통계들은 전부 다 미국의 통계입니다. 바나 리서치에서 지난해 조사한 연구 결과예요. 20대 남성의 79%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르노를 접속했다. 그리고 여성의 76%.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요. 31세부터 49세까지도 67%나 한 달에 한 번
접속을 했어요. 50세에서 68세도 49%. 뭐 이거는 일단 놔두고라도 그 다음 거를 보면 이거는 거의 중독 수준이죠.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포르노를 시청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대 남성의 63%, 여성의 21%. 이 사람들은 거의 중독이죠. 미국 20대의 20%가 음란물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체 나이대 통계가 나오죠. 31세에서 49세는 안 그런가? 31세에서 49세 38%가 일주일에 몇 번씩 포르노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티네이저들은 어떤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가? 보세요. 18세 이전에 포르노에 노출된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남학생들은 93%. 그게 다죠. 여학생들은 62%였어요. 그럼 13세 이전, 엘리멘터리 스쿨 정도 시기 때는 어떤가? 14%의 남자아이들, 9% 여자아이들이 노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룹 섹스하는 영상을 본 학생이 83%였어요. 남학생은, 여학생도 57%나 됐고요. 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관련된 그런 포르노를 본 사람이 남학생은 69%, 여학생은 55%였어요. 이게 미국 전체의 많은 숫자를 데이터로 해서 조사한 연구 자료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자녀들도 이 통계에서 멀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통계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64%의 크리스찬 남성이 15%의 크리스찬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르노를 시청했대요. 이 통계는 일반 통계와 비해서 1%밖에 차이 안 나요. 난 크리스찬이 65%였어요. 남성은 1%밖에 차이 안 나죠? 여성은 그나마 더 좀 차이가 나요. 15%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에 여러 번 봤다. 사실은 중독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크리스찬 남성의 37%. 일반 다른 비크리스찬에 비해서 5%가 적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숫자가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죠. 7%의 여성. 자, 그 다음에 10대들을 보죠. 최근에 이 버겐 카운티에서 비슷한 일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마 이런 버겐 뉴스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 있을 텐데, 섹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팅을 아시죠, 그죠? 텍스트 문자를 주고받는 걸 텍스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적인, 한국말로 하면 음란 채팅을 주고받는 섹스팅을 하는 통계, 이건 미국의 통계예요. 18세에서 24세 때 텍스트를, 그런 음란 섹스팅을 보낸 적이 있다가 19%였어요. 그런데 받은 적이 있다. 17세 아이들의 30%가 이미 그것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10명 중에 3명, 더 낮은 나이대 아이들은 10명 중에 2명이 이미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검색 많이 하시죠? 요즘은 스마트폰 하면 이제 뭐 심지어 설교 듣다가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스마트폰 검색 중에 5건 중에 1건이 포르노에 대한 검색이에요. 엄청난 퍼센티지죠. 이 전체 검색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그 중에 5건 중에 1건이 포르노에 대한 검색이에요. 인터넷 시대 때도 그랬지만 모바일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4%의 스마트폰 보유한 사람들 중에 2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카톡, 여러분 카톡 다 쓰시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아이들이 음란물을 손쉽게 주고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남 거창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참 잘 자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거창고등학교라는 좋은 크리스찬 스쿨에 자랐어요. 그때 당시 저희 거창에 있었던 텔레비전, KBS, MBC, PC는 집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집에 PC가 없었어요. 그때는 환경 자체가 이런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훨씬 적었어요. TV도 상당히 정제화되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어때요? 케이블 TV, 특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케이블 TV만 틀어도 19세 이상 그런 영상들이 넘쳐나고, 뭐 그건 다 고사하고,
요즘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채널, 방송 2개가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 채널을 다 접속할 수 있고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좀 더 통제가 됐는데 지금 유튜브에 19세 이상 영화들이 그냥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심지어 유치, 유아 아이들까지도 그런 영상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영상을 보고 있으면 비슷한 띠들이 링크가 되어서 옆에서 나와요.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영상을 보다가 이게 링크 돼서 어느 순간 어른들이 보는 그런 봐서는 안 될 것들로 연결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 얼마 전에 유튜브 키즈라는 게 생겼어요. 유튜브 나온 지 딱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어린이용 유튜브 키즈가 생겼어요. 만약에 어린애들이 만약에 보게 한다더라도 여러분들은 유튜브 그냥 일반 링크가 아니라 그 앱이 아니라 어린이용으로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보시죠. 미디어 중독은 마약 중독과 달라, 알코올 중독과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뇌를 분석한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마약에 중독됐을 때랑 음란물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됐을 때랑 똑같은 뇌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통계로 보여드렸지만 수많은 미국의 어른들 포함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런 포르노 중독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1차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 솔루션이고 사이트인데요. 카비넌트 아이즈라고요. 크리스찬 베이스로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어른이나 다음 세대가 마찬가지인데 나 스스로가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드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그것이 내가 지정한 몇 명의 친구들, 예를 들면 저런 동료 목사님이라든지 동료 친구들한테 내가 본 사이트가 자동으로 인포메이션이 가게 만들어놨어요. 솔루션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몇십 프로 이상이 이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포르노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중독된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방지하거나 아니면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내가 접속했을 때 바로 인포메이션이 가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솔루션을 만들어놨어요. cabineteyes.com이에요. 들어가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포르노 중독에 대한 각종 연구 자료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마약 중독 이야기 나왔을 때 나왔던 것처럼 그때 브레인이 미치는 영향하고 비슷하게
그이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Uncle Bob's Phone Recovery Tips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나오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한 사람이 엄청난 디프레션과 정말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함에 접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약도 먹어보고 다양한 대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르노 중독이 그 사람의 디프레션의 원인이었어요. 다른 마약 중독이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포르노 중독이 그런 문제를 낳은 거죠. 이 사람이 끊었어요. 끊고 2달 만에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간증하는 내용들을 이 내용에 같이 나누고 있어요. 시간 되시면 여기 사이트에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제 박사님이 TED는 테드라는 거기에서 강연하는 영상이 있어요. 시간 되면 보시면 음란물 중독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잘 설명되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잘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결되어 있어요. Your Brain on Phone. 요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냥 yourbrainphone.com에 들어가면 이 내용들 다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이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죠? 2007년, 불과 8년 전에 처음 등장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의 84%, 미국의 6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2007년에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태블릿도 불과 5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살고 있어요. 엄마들이 못 모르고 그냥 지어주는데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 받는 것이 이제 최근에 속속들이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들과 그 내용들은 다 그런 연구 자료들을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84.1%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1등, 2등을 달리고 있어요. 싱가포르이 전 세계 1등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85%가 보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2013년 기준으로 57.3%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60%를 넘어가고 있고 2017년에는 67.8%가 보유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가? 보유 비율은 어떤가? 한국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애들이 72%나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86%, 고등학생들이 84%. 그럼 미국은 어떤가? 보시죠. 이건 2013년 통계예요. 엘리멘터리 스쿨 아이들 중에 19%, 5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미드스쿨 아이들 중에 42%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의 56%. 그런데 이 통계는 2013년 통계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교회 학교에서 제가 선생님을 물어봤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냐? 99%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 중고등학교, 이제 6학년부터 중학교를 가잖아요. 중학생들의 거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제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또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인터넷 중독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6.9%, 이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4.2%였어요. 실제로 그 유튜브 같은 거는 자기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어디로 접속했는지가 나와요. 저도 문화사역을 하니까 제 사역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예전에는요, 거의 웹이 80-90%였어요. 근데 지금은 접속이 주로 어디로 이루어질까요?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모바일이 50%를 넘어서 60%, 70%의 상당수가 모바일을 통해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쇼핑몰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마존이
그 만드는 그런 앱들이 이제는 뭐 원 클릭하면 바로 그냥 쇼핑이 될 수 있게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시죠. 인터넷 중독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스마트폰이 더 중독이 많이 되는 이유는 뭘까? 동시에 비교했을 때 2배보다 더 높은 이유는 뭘까?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보죠. 스마트폰이 더 중독이 잘 되는 이유. 첫 번째로, 그죠? 예, 보세요. 지하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뉴욕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다 수구리족이라고 그러죠. 다 수구리고 있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라이프타임을 살아오면서 내가 접했던 미디어 중에 책 빼고 다른 미디어 빼고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미디어가 뭐가 있었어요? 닌텐도 게임기 이런 거 말고는 스마트폰이 최초이지 않아요?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드라마 보고, 이걸 통해서 뭐, 예, 뉴스 보고, 카톡 하고, 예, 핸디하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 중독을 유발하는 기반이에요. 근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죠. 이게 사실 이거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인터넷 게임의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특별히 자존감이 낮다든지 상처가 많다든지 이런 게 원인이 되는데, 스마트폰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 기반이 되는 동시에 있지만,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요즘은 중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른들도, 제가 오늘도 다른 데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의 60대 넘으신 집사님 같아요. 제가 중독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는 권사님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카톡. 예, 어른들도 점점 요즘은 이제 중독이,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시죠. 그 데이터들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까 그 침대 사진 보여드렸는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오른쪽에 나오지만 79%가 15분 내에 스마트폰에 손을 뻗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뭐 통계들은 보시면 아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A day in the life of our smartphone. 79%의 응답자가 깨어있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 중에 2시간 빼고는 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거나 내가 있는 방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그러니까 랩탑 라이프를 살아온 게 벌써 제가 97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벌써 이제 20년이 돼가요. 만 18년이 됐는데, 랩탑은 저도 늘 이걸로 일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랩탑은 이게 제가 모바일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늘 핸디하면서도 더 가벼우면서도 늘 접속될 수 있는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랩탑을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PC를 안 썼던 세대까지도 이것을 80%가 하루에 2시간 빼고는 늘 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인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 시대가 8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이미 야기하고 있고 그 리스판스가 오고 있어요. 저희 나중타리가 이런 사역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강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인터넷 게임 이런 중독 문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애들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한국의 이야기야.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는요, 어른들이 하세요. 목사님들도 내가 중독인 것 같아요. 문제를 부딪히니까 이제는 그런 사역에 대한 요청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컨버전스. 옛날에는 보세요. 게임기, 카메라, TV, 책, 라디오, MP3, 전화 다 따로였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이거 하나로 다 되잖아요. 편하긴 해요. 저도 뭐 일부러 큰 화면
이제 스마트폰을 들면서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유용하게 많이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또 이걸 통해서 중독성이 유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만 되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1차적으로 보시면 이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은 PC예요, PC. PC가 하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기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옛날에 영화관을 가서야 영화를 봤지만 우리 어릴 때는 요즘 아이들은요, 이거 하나로 모든 영화를 원하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게임도 그대로 다 할 수 있고요. 음란물도 그대로 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스마트폰이 PC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예요. 이 전화기를 뭘 하냐? 전화 용도로 쓰는 사람은 16%밖에 없었어요. 84%가 나머지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죠. 뭘 제일 많이 하냐? 이메일이 78%, 페이스북, SNS가 70%, 웹 브라우징, 웹 검색하는 게 73%였고요. 뭐 게임 60%였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은 또 하나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그런 기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빨라요. PC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부팅하는데. 근데 스마트폰은 딱 키면 거의 바로 켜지죠. 뭐 특별히 파워 오프해서 파워 온 하지 않는 이상은 열면 바로 한번 터치 한 번이면 바로 시작이 되는 그런 기기죠.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용 환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꼬맹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얘들이 스마트폰 너무 잘 써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는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사람들의 디자이어, 사람들의 욕구, 욕망, 그것이 표출되는 그것이 또 나름대로 이걸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기로 스마트폰을 구성하고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중독성을 더 낳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아들이 중독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스마트 시대가 다른 또 다른 보자고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중독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영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알록달록 그림도 나오고 다양한 소리도 들리는 스마트폰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노는 아이들. 13개월인데 요즘 조금 좋아하고요. 저희 애기는 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나오는 그런 앱 같은 거를 많이 좋아해서 자기가 갖고 와서 틀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칭칭거릴 때 먼저 휴대폰 제일 먼저 기억하고요. 그리고 좀 장난감으로 놀다가 지겨우면 핸드폰 가지고 와서 틀어달라고 막 그런 편이에요. 아니, 가져다 가네요. 한 조사에 따르면 5세에서 9세까지 아동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률은 7.9%, 6.8%인 성인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4년 사이에 사실은 지금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중독되어 있다고 통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난감만큼 이유가 있을까요? 게스트해보세요. 아이들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장난감 중 아이들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아봤는데요. 배경.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들리자 하나둘씩 스마트폰으로 밀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혹시 6명 잠시 후 6명의 아이들 모두 스마트폰 앞에 섰는데요. 그러니까요. 장난감은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더 쉽게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은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자극에 민감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시각 청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더 스마트폰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시온이네는 하루 종일 울음소리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때문인데요. 가짜도 풀었는데 또 알아요. 아무리 달래고 심어도 이름이 되지 않는 시온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는 못 이 아이는 이미 중독 단계인 거죠. 그죠. 스마트폰을 딱 가진 순간 울음을 뚝 그쳤어요.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팬들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유도해서 했는데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시온이. 과연 시온이는 얼마 동안 스마트폰에 집중할까요? 자세를 바꿔가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온이. 결과 1시간 내내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자세로. 모든 것을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전철 탈 때나 그런 때도 마찬가지로 울잖아요. 달릴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딱 해결되는 게 스마트폰 하나 딱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 여러분도 비슷한 유혹 때문에 잘 넘어가지 않나요? 많은 엄마들이,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이 비슷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집안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편한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과거에는 뽀로로가 아이들의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먹는 것보다 밥 먹자. 밥 먹자. 밥을 먹으려는 엄마와 스마트폰만 하려는 시온이의 신랑이는 계속됩니다. 힘들게 식탁에 앉아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시온이. 지금 장면이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가장 심플하게 중독이 볼 수 있는 진단이 뭐냐 하면, 얘야 밥 먹으라 그랬을 때 딱 내려놓고 잘 오는 아이들은 중독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못 내려놓고 집착하고 있거나 PC라든지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아이들은 이미 중독 단계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못한 엄마가 스마트폰을 빼앗자 울음을 터는 거예요. 네, 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뺐으면 이렇게 바로 반응 나타나는 아이도 하나의 이제 그 증상인 거죠. 금단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이미. 어린아이지만. 스마트폰으로 시온이를 달래는 엄마. 오늘도 엄마의 왕팬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여주니까 기분해져서 또 제가 조금 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평화도 오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다는 이유가 너무 집착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안 보여줘도 워낙 몇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금방 어린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조절력이 떨어지고 또 정서 조절력이 떨어지고 욱하고 화를 내게 되고 이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제력이나 이런 측면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의 경우 전교 활동이 떨어져 발달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데요. 이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것이 지금 ADHD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꾸 주면서 충동을 조절할 필요가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이렇게 주는 상황은 어찌 보면 ADHD의 성향을 약간 조장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ADHD의 증가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이제 미국에서 저희는 이제 제가 아동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 선생님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ADHD가 이전보다 이 몇 년 사이에 확 늘었다라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제 요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논문들을 봐도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가 ADHD를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중독이 더 잘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건 한국 통계인데요. 한국 청소년들의 이미 37.2%, 20대 30.6%, 30대 18.8%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노모포비아. 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노 모바일 포비아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스마트폰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증상을 노모포비아라고 불러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에 해당될까? 이제 미국 자료인데요.
66%의 사람이 노모포비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조사를 했을 때 66%의 사람이 스마트폰이 가까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 힘들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도 동일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말해주는 거예요. How did you feel when you misplaced your phone? 73%가 패닉 상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하루 평균 얼마나 스마트폰을 체크하나? 저도 한번 세봐야 되겠어요. 하루 평균 150번을 스마트폰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평균 통계. 그리고 옆에는 얼마나 당신이 스마트폰을 체크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very frequently. 아주 자주 한다는 사람이 54%였어요. 그 다음에 자주라는 사람이 28%. 80%가 넘는 사람들이 자주 체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NS. SNS는 뭔지 아시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여러분 카페인 중독이 뭔지 아세요? 카페인 중독 그러면 커피의 카페인 중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카페인이 뭘 말하냐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트 중독도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SNS를 하고 있고 중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10대들의 71%가 페이스북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10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비슷한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사용자 중에 60%가 매일마다 스마트폰에서 참 페이스북을 체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10대 아이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쓰는 게 필요해요. 10대 아이들은요, 요즘 이제 페이스북 쓰는 사람이 70%지만 더 활발하게 쓰는 것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보는 게 싫거든요. 우리 선생님 보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중고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더 높은 퍼센테이지 보이는데 한국 초중고생의 77.1%가 SNS를 사용하고 있대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쁜가? SNS는 무조건 나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SNS도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가 한 1,800명 되는데 저는 이 공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나누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전제는 미디어를 기독교적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또한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잘 선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독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이냐? 근데 저는 주저함 없이 답할 수 있어요. 제 마음 한가운데 있는 저의 소원은 열방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음을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그 질문과 답을 하면서 이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어요. 근데 라이크가 100몇십 명이 마구마구 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복음적 가치와 저희 비전과 사역적 가치들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터와 함께 기도 부탁을 올렸어요. 실제로 기도해주고 있고 그런 중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요. SNS를 건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제 문화사역자로서 미디어를 접하는 3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드리면 따라해볼까요? 분별과 정복, 그리고 때때로 미디어 금식. 좀 이해가 되십니까? 미디어를 접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영화는 봐서는 안 돼. 절대 미디어는 봐서는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남이시 마을의 태도같이. 근데 그렇진 않아요. 또 반대로 그냥 영화 보면 돼. 영화가 뭔 복잡하게 봐. 영화는 영화일 뿐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2가지 다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분별.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분별해서 수용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도 분별해서 보는 것이고요. SNS나 인터넷 사용할 때도 분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SNS에서 친구가 올려줬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필터. 정수기에는 필터가 있잖아요. 좋은 필터를 가진 정수기는
좋은 물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걸러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필터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면 좋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걸러내죠. 미디어를 접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영화, TV, 인터넷상에서도 그 자세가 기본적인 견제예요. 또 하나, 수용자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복의 관점이 필요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저는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와 전 다 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하는데 그거를 기독교적 가치를 흘려보내는 매체로 써요.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거 어떻게 대안들을 할지를 이런 거를 통해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잘 선용하는 자세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였어요? 때때로 미디어 금식. 왜 그런 거죠? 이게 아무리 잘 분별하고 정복한다 할지라도 중독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과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과하게 중독되고 있다고 할 때는 미디어 패스팅,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디지털 디톡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나졸타리에서 원래 그전에도 미디어 금식이 조금씩 있긴 했지만 정식으로 캠페인으로 제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절이 1년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 교회가 너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른들은 고난주간 되면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는데 애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절 와서 달걀 주면 와 오늘 이스터였구나. 1년 빨리 지나가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좋은 태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아이들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 가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기랑 이런 뭐 mp3를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계속 커넥티드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조차도 미디어에 너무 과하게 에디트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번쩍번쩍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막 필름 돌아가듯이 막 생각을 주셨어요. 아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겠다. 어른들은 뭘 굶는 걸 힘들어요? 어른들은 밥 세대라 그러잖아요.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밥을 맛있게 주면 더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무슨 세대예요? 밥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예요. 애들은 밥 굶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막 스마트폰 쓰다가 너 그렇게 안 오면 밥 안 준다? 밥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밥 세대가 아니거든요. 얘들은 미디어 세대예요. 그리고 얘들은 뭐가 더 힘들어요? 미디어를 금식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금식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준비하고 부제로 노크런이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을 열심히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반향이 왔어요. 처음에 이제 딱 그 캠페인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보내고 여러 언론사로 보냈는데 보통 보도자료를 10개를 보내면 뭐 서너 군데 많으면 6군데 7군데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10군데는 다 당연히 오고 보내지 않은 다른 언론사도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10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퍼져서 많은 교회들이 미디어 금식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에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좀 과하게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미디어 금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매주일은 그냥 미디어 금식하겠다. 또는 일주일에 이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애들도 그런 훈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미디어를 접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분별, 정복, 그리고 때때로 미디어 금식. 이게 제일 균형 잡힌 그런 미디어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 SNS 중독이 많이 되는데요. 셀피 아시죠? 그죠? 사실 셀카라는 게 제일 처음 나온 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셀카봉도 한국 쪽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열풍이 불었죠. 네, 아이들이 셀피를 올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노출, 자기애적인 것이 이런 SNS 통해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더 중독성이 심한 이유가 뭘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왜 그럴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탈억제성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얼굴을 보고 말하면 말을 못하던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 카톡을 통해서는 더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분출하지 못했던 그런 뭐 사랑한다는 표현 이런 것들도 잘 못하던 사람이 미디어를 통해서는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대면 환경이기 때문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난 페이스 투 페이스이기 때문에 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분출되는 효과가 있어요. 익명성이면 더 강해지죠. 그런데 실명이면 안 나타날 것 같지만 실명이로도 나타나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실명으로 되지만 실명이지만 이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환경 자체가 주는 효과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 얘는 얼굴 보고 말하면 절대 말을 안 해요. 얘가 사역을 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마약 중독 이 부분 강의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면 먼저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얼굴 보고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싸이월드가 한참 이제 페이스북처럼 유행했던 시기였거든요. 싸이월드 통해서 내가 말을 걸었더니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을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왜 시작했냐면 제가 한무리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간 게 아니라 2010년에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페이스북을 써야지 소통이 되겠다고요. 미국의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는요. 10대 아이들, 특히 20대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텍스트는 답해요. 그리고 전화는 잘 안 받지만 페이스북의 댓글은 보고 달고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일정 부분 사용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자녀랑 소통할 때 너 하지마, 게임 하지마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일단 다가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 통해서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내성적인 사람의 경우 더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이 여러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연결되는 거죠. 탈억제성. 평소에는 잘 못했던 사람이 온라인이 좀 더 편하니까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이 다른 중독과는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을까? 그런데 수많은 연구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포르노 중독은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됐었고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은 벌써 이제 역사가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중독도 거의 같은 양상이 나고 있어요. 영상을 잠깐 보시죠. 전두엽은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기를 쓸 때 전두엽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왼쪽이 바로 게임 중독 사진과 코카인 중독 사진을 비교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양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포르노 중독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스마트폰 중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독이 심각해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전두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전두엽은 사고하고 판단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특히 게임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을 미디어 기기를 너무 많이 쓸 때는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실제로 미국에 되게 유명한 플러스 원이라는 그 과학 사이언스 매거진인데요. 거기는 정말 저명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논문들만 실리는 논문이에요. 거기서 한 논문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18명의 하루에 인터넷을 10시간 이상 쓰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2시간 이내로 쓰는 군을 비교해서 분석했어요. 그 뇌를 이제 브레인을 다 서치해서 조사했는데 10시간 이상 쓰는 중독군은 뇌 사이즈가 더 작았다라는 거예요. 전두엽, 특히 전두엽 부분이. 전두엽 부분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런 영역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학생들에게 적용되자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고 자라게 되면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생각하기 싫어하고요. 그냥 이제 질문하면 그냥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생각하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시각 중추, 주로 영상 매체, 이런 뭐 게임, 그리고 유튜브,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후두엽에서 시각적인 그것을 담당하거든요. 뒤쪽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전두엽은 움직이지 않고 뒤쪽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 발달이 훨씬 저해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유아 시기 때가 제일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3월, 4월, 5월 지나면서 나무를 보시잖아요. 나무가 겨울에는 앙상했는데 그때가 한두 살 때. 근데 3월 되면 조금씩 4월 되기 시작하면서 파릇파릇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뭐 3, 4세 넘어가는 시기. 5, 6세가 되면 지금처럼 확 무성해졌죠. 순식간에. 그렇게 내가 발달을 해요. 그렇게 발달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발달하냐 하면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오감각으로 자극이 될 때 청각,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다양한 오감이 자극될 때 뇌가 잘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는 초등학교 시기까지 이어져요. 그때 다양한 감각으로 아이들이 자극되지 않고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뇌가 인식을 해요. 안 썼던 부분은 아예 기각시켜버려요. 이해되시죠? 영유아 유치 초등학교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전두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아이들하고요 오프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사회가고 바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저 큰 딸은 6학년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더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 나이가 그 정도 나이입니다. 둘째는 1학년이에요. 네, 다들 웃으시는 게 다 동감하시는 눈빛인데 네, 그래요. 그런데 네, 결혼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꼭 뭐 이제 메모리얼 데이 이렇게 되면 놀러 가주는 거예요. 뭐 좋잖아요.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뮤지엄도 가깝죠. 뉴욕 뉴저시는 사실은 천의 환경이잖아요. 자연도 좋겠다. 바다 있겠다. 썰매장도 뭐 눈썰매, 스키장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뭐 뉴욕의 뮤지컬이라든지 뮤지엄이라든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인 부모님들이 상당수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안 가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 데리고 뮤지엄 가요. 근데 애들이 그 안에서 다르게 자라는 거죠. 뮤지컬도 좋은 거 골라서 보여주고 그리고 애들하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나가면 여기 피어몬트 길로만 따라가도 피어몬트가 너무 멋진 곳이 있고 테나폴레 네이처 센터만 가도 너무 좋아요.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토요일 오후에 애들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거기 트레일 너무 잘 돼 있거든요. 테나플레이 네이처 센터가 있었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면요. 아이들이 오감각적으로 자라게 돼요. 근데 그것이 브레인 발달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이게 너무 노출이 많이 되면요. 밖에 나가려면 안 간다 그래요. 아빠 나 집에 있을래. 나 집에서 그냥 할래. 스마트폰 할래. 그럼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뇌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여기 보시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뭐 이거는 제가 한국, 미국 여러 자료를 다 서치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IAD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 에딕션 디스오더.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용어로 잡혀 있는 용어예요. 인터넷 에딕션 디스오더. IAD라고 부릅니다. 관련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죠? 팝콘 브레인.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요즘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 영유아 시기부터 스마트폰을 쓰면서 너무나 자극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에만 반응을 하는 것처럼 다른 걸 아무것도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스마트폰 중독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많이 노출되어지면 그보다 약한 자극. 예를 들면 아까 애들 뭘 택했죠? 놀이, 장난감이 아니라 스마트폰. 장난감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책을 보는데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책을 가지고 눌러요. 이 반응하라고. 반응 안 하니까 재미없어 그러고 던져버리고. 더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뇌가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 이미 뇌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중독과 ADHD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또 여러 자료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교수가 ADHD가 느는 것은 이른 나이에 영상 매체를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실제로 학자들이 많이 있고 여러 논문들을 저도 서베이하고 서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검증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적으로 분석해도 전도입 자체가 이게 통제 기능이거든요. 절제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발달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통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조절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스마트폰 나온 지 8년, 태블릿 나온 지 5년이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언이에요. 영유아 시기 때는 오감을 통해 뇌와 정서가 발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영유아에게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주지 마세요. 안 사주는 게 좋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아까 드럭에서도 나왔는데 상당히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셜 프레셔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그 부분이 적용이 돼요. 엄마 다 스마트폰 있는데 나만 없어. 예, 그 부담이 크죠. 부모님들도. 그런 프레셔가 있지만 가능하면 중고생들도 사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유아 초등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뇌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옛날에는 한 이제 1,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뇌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에서는 고등학교 정도 시기에 지나면 뇌 발달이 다 됐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칼리지 시기까지 뇌가 발달한다고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그 중고등학교 시기 때 적절한 수면을 해줘야지 뇌가 잘 발달한다라는 것이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아침에 등교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애들이 잠을 더 자야 될 시간에 너무 빨리 등교하니까 아이들이 뇌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이들이 전화기가 필요하면 피처폰을 사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스마트폰을 한다라면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다 연구해서 저희 집에 적용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스마트폰 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미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벌써 스마트폰 주기가 한 저도 3번 바꿨거든요. 그런 이제 2년 이렇게 바꿔도 뭐 3년이 됐어요. 이제 3번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가 쓰던 폰들이 이제 애들한테 넘어가죠. 대부분 집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폰을 4G가 되는 폰이 아니라 그냥 와이파이에서만 되도록 쓰게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런데 그것도 주중에는 오픈 미디어.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로 쓰자면 미디어 검색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발달하고 쟤도 그걸 느끼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쓰면요. 책을 읽는 게 싫어져요.
비슷한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애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주중에는 저희들은 이거 안 쓰기로 해요. TV도 안 보고요. 오픈 미디어 위크예요. 근데 좋은 거는 애들이요. 알아서 잘 놀아요. 그 시간에 뭐 하죠? 책 봐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를 보니까 인형 가지고 혼자 잘 놀고 있어요. 둘째가. 그 마당에 가서도요. 1시간, 2시간씩 놀아요. 아날로그로 노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정서적으로나. 근데 가능하면 아빠가 나가서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72도. 딱 좋은 날씨.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밖에 미팅하고 가가지고 밖에 나가자. 그래서 같이 배드민턴 치고 엄마 보고 이제 아내 보고 야 우리 밖에서 먹자. 그래서 테이블 깔아놓고 거기 밖에서 이제 우동 끓여서 먹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주말에는 제가 허용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분별과 정복의 애티튜드 가지고 하는데 때때로 미디어 금식 그걸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그냥 수동적으로만 보게 하는 시간보다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무리교회에서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70명 돼요. 이제 4월 되면서부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클럽 액티비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클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화 동아리가 있어요. 애들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 큰딸이 좀 그 센스가 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냅무비라는 짧은 영상을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찍는 거예요. 저도 꽤 문화사가 있기 때문에 잘 찍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질 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같이 영화를 보고 오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아빠는 하린이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이 그래서 하린인데 하린이가 영화 감독이 돼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튼 애들이 얘가 지 동생을 데리고 연출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찍으려면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시나리오를 짜고 기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써요? 전두엽을 쓰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미디어를 건강한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애는 벌써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그 앞에 강의하셨던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너 절대 안 돼. 스마트폰 강의 들었으니까 빼서 너 쓰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같이 규칙을 정하는 거야. 가정에서 규칙을 정하고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 이내만 쓰자라고 정하고 그 이 시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규약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스마트폰 시간 그러니까 관리하는 앱이 있어요. 모모라는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어떤 앱이냐면 시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 10시부터 아침 7시 뭐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는 그 전화기가 2G 폰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화 거는 거 하고 받는 거밖에 안 돼요. 뭐 전화로 중독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전화하는 걸로는. 근데 어른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른들도 내가 너무 과도하겠습니다. 내가 성경 읽어야 될 시간에 묵상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일 해야 될 시간에 내가 너무 스마트폰을 쓸데없이 붙들고 있구나.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만해야지 10분만 하고 자야지 그랬는데 1시간 2시간이 흘러가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쓰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 그런 요일들도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으로 살펴보는 미디어 중독, 예방과 치료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강의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죠. 게임 중독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게임만 쫓는 청소년들에게서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늘 존재합니다. 학교 생활에 친구들과의 불편한 관계 또는 가정 생활에 이제 부모의 문제들, 트러블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아이가 게임을 찾으면서 현실세계 내지 사이버 세상의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만난 이들도 학교에서의 부적응 혹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게임을 시작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에서는 좀 더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만 핸디하고 이런 원인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 중독, 다른 중독도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는 것. 두 번째는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욕구. 그다음 세 번째로는 소셜 니드, 소속감, 사랑,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스팀, 셀프 이스팀. 그다음에 인식하고 받고 싶은 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지식, 이해를 위한 욕구. 일곱 번째가 신미성의 욕구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채워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로 가정에서 채워져야 될 욕구들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제대로 안 채워질 때,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채워질 때 사람들은 중독으로 빠져요. 이 욕구들을 어디서 채우려고 그러냐 하면 게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래요. 상처가 많거나 이런 것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체물을 찾아요. 이걸 채우고 싶으니까. 이게 사람들의 베이직한 니드예요. 밑에 보시면 결핍 욕구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욕구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거는 나머지가 채워진 다음에 추가로 요구하는 욕구들이죠.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그런 대체물을 찾는데 대체물이 마약이 될 수도 있고요.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요. 미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디어가 너무나 쉽게, 아까 마리아나 이야기도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법으로 통제하냐 안 하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법으로 통제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통제하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물론 애플리케이션적으로 통제하지만 중국도 이미 수억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대체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잘 훈련이 되고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걸 통해서 중독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성안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대학원 졸업 논문을 이 주제로 썼어요. 미디어 중독, 인터넷 중독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 욕구들을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꼽자라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근데 실제로 그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키팩트 중에 하나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중독이 많이 된다는 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 디스펑셔널 패밀리를 통해서 상처가 많고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중독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데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중독이 적게 되었어요. 그건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논문 쓸 때는 400 몇십 명을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전. 아까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었잖아요. 그죠? 비전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중독이 적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야 할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조금 쓸데없는 시간을 적게 쓰게 되고 안 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프라인 액티비티예요. 오프라인 상에서 건강한 액티비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내에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중독이 적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동아리 활동이라고 표현했어요. 논문은 이제 하나의 소스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동아리를 통해서 재밌는 것은 교회 내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클럽 액티비티를 정말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중독이 적었어요. 또 재밌는 것은 그런 오프라인 상에서의 좋은 그런 커뮤니티, 동아리 활동들을 하는 아이들은 비전도 잘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클럽 액티비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반으로 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찬양하는 아이들, 드라마를 하는 아이들, 또 교회 워십팀, CCD,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2002년도에 월드컵 했잖아요. 그죠? 월드컵 할 때 전 국민이 다 응원하러 나갔잖아요. 저도 그때 시청 앞에 갔었거든요. 신나서 응원했는데 그때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온라인 게임, 리니지 같은 게임들 접속자 숫자가 반으로 뚝 하고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다른 오프라인 상에 좋은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중독이 적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희망적인 요소인데요. 이미 중독된 아이들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이 아이들을 잘 유도해서 가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조금 다가가게 만들고 같이 대화하게 만들고 게임 뭐 하는지 조금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주 동안만 게임을 하지 말아보자. 대신 농구를 신나게 해봐라.
근데 2주 동안요, 아이들이 농구를 신나게 했는데 애들이 고백을 해요. 제가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친구도 관계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2주에 뇌를 촬영을 했어요. 전두엽이 그전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던 아이들이 2주 사이인데도 호전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 이제 다 좋은 신앙인들이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이것들을 어디서 제일 잘 채워줄 수 있어요? 가정 외에. 교회죠. 자존감은 부모님이 날 사랑할 때 느끼기도 하지만 절대자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느낄 때 아까 12스텝 했잖아요. 그죠? 마약 중독에서도. 그래도 1차적으로는 내가 중독자입니다라고 컨페스하는 거. I am sinner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비블리컬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워풀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doing,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알면요. 자존감이 절대적으로 높아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중독이 적어지는 거죠. 또 하나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을 주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 아이들은 중독이 적게 나타나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설문조사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런 클럽 액티비티를 잘 구현해 줄 때 아이들은 중독이 적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런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이것들을 채워야 되지만 가정이 못했을 경우 교회에서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아동부는 제가 이제 벌써 한 5년 반 사역했기 때문에 임상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디스펑셔널 패밀리에 와가지고 정말 결핍되었던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캠프 와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은 우리 초대교회가 또 우리 한무리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대안과 그런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중독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나타나요.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모라는 앱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정말 자기 절제 훈련, 셀프 컨트롤, 조절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12스텝에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절대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self control.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이런 적절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고 또 이미 되어 있다면 치료하고 회복해 나가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질의응답